모닝 인포믹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있는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그 내용 중심으로 지금부터 또 시장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5% 대 145% 네. 최종 관세가 된 걸까요? 일단은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미국과 중국 이렇게 얘기. 이제 더 이상 올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서로 이제 그 맥시멈은 이제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뭐 올려봤자 네. 이 정도도 지금 의미가 없는데 네, 뭐 맞습니다. 소용이 있을까? 뭐 이런 걸까요? 어떤 배경이 깔려 있을까요? 서로 간에 이제 계산해보니 여기서 더 올리는 건 이제 의미가 의미가 없다라고 없다. 해서 이제 저는 처음에 딱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러면 관세는 이제 맥시멈은 다들 정했구나 이제 월스트가 이 정도로 끝날 거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는 125, 145로 계산했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때보다는 나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 났더니 이제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그렇죠. 많이 주말 사이에.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호재 같은 경우도 막 있어도 별로 반영도 안 하고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실 전반적인 주제 제목이 여기 있는데 미국 관세 전쟁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은 네. 이것과 네. 이제 미국 금리 상승 요인입니다. 지금 네. 진짜로 시장에서 중심이 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한 것들 중에 하나다 이제 보여지는데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재 말씀해 주셨는데 호재도 있었어요. 네, 호재가 네. 있었죠. 감세한 맨날 트럼프 거 중에 이번에 장 다시 올라가면은 그건 감세한 때문이다. 감세. 네, 감세안이 통과된 것 때문이다는데 감세안이 통과가 됐었는데 아무도 뉴스에서 다루지가 잘 않더라고요. 이거 좀 짚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네. 감세안이 통과가 됐어요. 7천조 원대가 통과가 돼서 이제 써도 되는 거죠. 감세를 해도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실제로 어저께 또 이제 관세 면제 대상 품목이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라갔었는데 그걸 또 공급이 있다 생각해 보는 게 이게 아닌가? 뭐 이러면서 조금씩 이제 좀 희석이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오늘 장이 열려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네. 호재도 있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난주 한 주를 쫙 한번 리뷰를 빨리 해보면 네네. 일단 월요일 날 가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었죠. 그죠? 근데 그게 가짜 뉴스가 아닌 거였잖아요. 아닌 며칠 걸로 지나고 보니까. 이틀 있다가 네. 이제 진짜로 나왔죠. 그래서 네. 아 예행 연습을 한번 했구나. 그리고 예행 연습을 한번 하면서 일단 누군가는 돈을 벌었구나. 그래서 SEC 조사도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어디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 시장의 깊이를 좀 체크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또 이제 서로 보복관세 하니까 장이 빠졌다가 그랬다가 90일 위에 나오면서 완전히 이제 시장을 확 다 뒤집어 버렸죠. 그러고 난 상태로 그냥 한 주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둘이 싸운다. 이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상태가 됐죠. 그러면은 과연 이 관세 전쟁 내에서 관세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내에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는 부분을 그냥 쭉 한번 보면서 이제 마지막에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금리가 급등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히토류 매번 이제 공격했었잖아요. 안 준다고 수출을 안 하겠다고. 네. 그것도 이미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방금 전에도 나온 소식인데 4월 4일부터 히토류 수출 중단한다. 네, 뭐 이런 중단한다. 얘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나온 뉴스는 이제 신경 끄잖아요. 네. 이미 반영됐다. 그리고 이제 안 나온 게 뭐야? 를 체크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히토류 근데 나왔어 이미. 그죠? 그다음에 보복관세가 두 번째로 중국이 미국한테 할 수 있는 네. 일이겠죠. 그래서 125까지 자기도 올렸어요. 그래서 보복관세 했어요. 그죠? 네. 그것도 이미 나왔죠. 그죠?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이 있겠죠. 관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네. 대응하는 거요. 그래서 뭐 16곳 군수 기업들 뭐 가금업들 이런 것들 전부 다 기업들 제재한다. 이래 리스트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이미 그것도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다음에 위안화 평가 절하하는 부분들. 그렇죠. 그것도 평가 절하를 해가지고 관세를 좀 무마시킨다. 이미 이미 알려졌죠. 네. 그죠? 그리고 아예 뉴스상에서도 이렇게 PBOC가 이제 약세 쪽으로다가 픽스를 계속하고 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은행이 아침에 딱 픽스를 해주거든요. 환율을 딱 점 찍어주면 고시. 거기서 네. 고시를 해주면은 고시 내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위를 가기를 원하는지 아래를 가기 원하는지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다 알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에 미국 금리가 급등하면 위험할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아킬레스 건이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실제로 움직이진 않았었잖아요. 시장이. 근데 지난주에 급등락을 해버렸죠. 그죠? 그러면서 나오는 뉴스가 이제 레딧에서 가져온 뉴스인데 일본계 헤지펀드가 60배 레버리지를 쓴대요. 60배 레버리지를 쓰는데
뭐를 하냐면 10년짜리 트레저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가지고 60배 레버리지를 하는 헤지펀드가 망했는데 걔네가 일본계였어. 그래서 일본 얘기도 나오고 중국 얘기도 그렇죠. 나오고 그래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오는 거죠. 아. 다. 그래서 이 뉴스가 이제 일본계가 이래서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60배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헤지펀드는 거의 없어요. 주식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하면 한 5배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겠지만 안 해줄 거고 5배도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채권 가지고 해도 국채를 가지고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한 5배, 10배 정도 맥시멈 가면 갈 거예요. 10배도 잘 못해요. 레버리지. 보통은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2배 정도까지만 해주고 5배까지만 해주거든요. 맥스 네. 최대한. 그리고 실제 운영하는 건 2배 내에서 왔다 갔다 운영하고. 근데 60배래요. 그러면 60배란 얘기는 결국은 안전자산을 가지고 한 거죠. 완전한 안전자산 아니면 60배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란 뜻이 뭐냐면 그걸 담보를 주면 네네. 대출을 다시 해준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안전한 걸 주지 않는 한 60배 레버리지 할 수 없겠죠. 60배까지는 네, 말도 안 되는. 현실적으로 네, 주식도 5배까지도 힘든데. 그럼요. 60배면 이건 완전한 안전자산을 가지고 한 거다라는 네. 유추가 예, 되는 거죠. 네. 1% 움직이면 60%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럼 2% 움직이면 다 날렸죠. 60배면. 그죠? 그리고 100% 레버리지면 1% 변하면 다 날린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웬만큼의 안전한 걸 가지고 안전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60배 레버리지라는 건 말도 안 돼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차익거래성 거래를 했어야 해요. 예. 그래서 그 차익거래성 거래를 한다는 게 베이시스 트레이딩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나왔고 그 60배 레버리지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지위가 의문시된다. 왜냐하면 참 많이 나오죠. 이거 네.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달러도 팔고 미국 채권도 팔고 금만 올라가니까 이제 실제로 글로 가나 보다라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원인이냐 진짜라고 보면은 뉴스에서는 2020년도 팬데믹 초기에도 있었대요. 이런 경우가 이미.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네. 이 얘기가 뭐냐면 모든 시장의 급등락은 실질적인 현상보다는 레버리지 안에가 다 문제예요. 레버리지를 했다는 얘기는 마진콜이 나온다는 얘기고 마진콜이 나오면 가격에 상관없이 포지션을 던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장으로 표현하면 반대 매매. 네, 이런 것들이 나오는 반대 거죠. 매매. 네. 그리고 이제 예전 비랑 때 생각해 보시면 비랑 때도 비랑이 처음에 돈을 잘 벌고 있었는데 공매도 나왔던 부분에서 반대로 가니까 결국 마진콜 나오고 돈 못 넣으니까 있는 거를 던지니까 떨어져서 파산 끝. 그래서 서로 눈치 보다가 먼저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비끼리도 골드만은 안 터졌는데 모건은 별로 안 터졌는데 밑에 있던 다른 은행들은 막 터지고 망했잖아요. 실제로 C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트레이드가 뭐냐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베이시 트레이딩이라는 이제 용어도 생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실제 무슨 트레이드를 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안 알려져 있어요. 보통 베이시스 트레이딩이 뭐냐면 코스피 가지고 얘기할 때 네. 코스피 선물 거래가 되고 있고 주식이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를 하나는 사고 하나는 파는 거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스피 200을 ETF를 만약에 ETF가 이제 똑같이 지수를 복제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보면은 선물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네. 그러면은 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선물을 매도하고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선물이 올라가는 사는 걸? 사람이 많아서 네. 원래 가격보다 이론 가격보다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을 사고 선물을 팔면 안전하죠. 이 차익만큼은 무조건 먹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클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적겠죠. 네. 아주 적겠죠. 대신에 만기까지만 끌고 가면 이 포지션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거의 없죠. 차익 거래로 들어갔다면. 차익 거래로 들어가는 거랑 베이시스 트레이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 같이 차익 거래로만 해가지고 수익 내는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레버리지를. 그렇죠. 그리고 이걸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이 베이시스 자체도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갔다가 사는 사람이 없어지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걸 계속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먹는 게 또 적은 수익 나는 게 적으니까 이거를 레버리지를 곱하면 60배를 하면 1%만 벌어도 60% 버는 거잖아요. 0.5%만 벌어도 30% 버는 거고.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수십 배까지 늘려서 레버리, 하는 빚을 낸다. 빚을 내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엔 아니었겠지만 이게 점점 밴드가 벌어지면 계속 더하고 하는 거죠.
이 와중에 또 레포 거래라는 거래까지 또 반영이 됐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레포가 뭐냐면 채권 담보 주고 돈 빌려서 다시 그 채권 사는 게 레포 거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레포 펀드라는 게 이미 유행을 했었고 레버리지에 있어서 5배까지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 실세 금리가 5% 정도인데 5% 정도인데 레포 펀드라는 걸 가입을 하면은 뭐 한 3% 더 올라가고 2% 더 올라가서 한 7% 줍니다.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희 방송에서도 레포 펀드가 어떻게 돌아가냐. 맞아요. 그래서 빌려주고 네네. 빌려받고 이게 이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미국의 헤지 펀드들이 이 베이시스 트레이드를 했다는 거잖아요. 하는 헤지 펀드들이 하는 건데 그 헤지 펀드들의 돈 주인이 재패니즈인 거죠. 재패니즈는 그럼 또 옌캐리 트레이드랑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채권값이 폭락을 해서 소위 반대매매 반대매가 나왔다. 나와버린 거죠. 대거 나왔다. 대거 나왔다. 그 금액이 너무 크다. 그래서 지금 프라임 브로커리지들이 계산한 거는 잔액이 한 2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옌캐리 트레이드처럼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죠. 그리고 레버리지를 막 이렇게 60배씩 쓰면 1조 원이어도 60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큰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은 이제 레버리지가 계속 문제다. 그다음에 예를 다시 또 들어보면은 지금 보여드리는 차트가 넷 트레저리 퓨처스예요. 네. 그래서 이게 매주 화요일 날 발표가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간 리뷰할 때 맨날 봤던 거를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이 초록색은 에셋 매니저니까 이제 펀드 매니저들. 그다음에 여기 파랑색, 진한 파랑색 같은 경우는 이제 레버리지 펀드예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이 레버리지 펀드겠죠. 그럼 레버리지 펀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죠. 네. 선물을 매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누적적으로 매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선물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차익 거래하는 사람이라면 이론 가격보다 비싸니까 매도를 했겠죠. 그 대신에 반대편은 뭐가 있을까요? 채권을 샀겠죠. 그렇죠. 방향성 베팅을 하지 않아요. 예, 그냥 하나 사고 하나 팔았어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은 네. 그냥 이 현물 주고 끝나요. 그리고 요 차익만 먹어요.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브로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를 담보를 줬으니까 돈을 또 빌려줘요. 근데 이게 더 올라가요. 그럼 담보를 다시 받아서 또 채권 다시 사고 다시 가격 선물은 또 매도하고 이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돼서 쌓인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만기까지 가기 전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현물도 빌려서 샀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금을 넣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선물도 증거금을 넣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넣었던 게 원래 베이스 트레이딩의 개념처럼 막 이렇게 변동하면은 다시 풀었다가 다시 포지션을 정리했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하는데 얘가 계속 벌어지면 고평가가 계속 되는 거죠. 선물을. 우리의 개인들이 우리처럼 이제 TMF, TLT 이런 이제 레버리지 채권을 하는 이제 펀드가 나오면 그런 펀드들은 이제 선물로 미리 샀다가 채권을 살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다음에 투기하는 세력들이 많아지면 계속적으로 고평가가 되는 거죠. 선물이 고평가, 수합이 고평가. 그럼 그 반대편에 현물을 또 사요. 해지하려고. 네. 그랬는데 이게 계속 벌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얘도 증거금을 넣어야 되고 얘도 증거금을 넣어야 되죠. 근데 그걸 프라임 브로커가 네팅을 쳐주겠지만 계속 벌어지면 평가손이 계속 나잖아요. 근데 그게 60배잖아요. 0.5%가 반대로 가고 0.5% 반대로 가면 이미 다 날려서 없어지는 거죠. 60% 깨지니까. 그럼 증거금 더 넣어? 그랬는데 돈이 없죠. 이제 계속 빌려서 계속 돌렸는데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을 팔아할 수밖에 없죠. 팔아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팔았더니 또 갚으라 그래서 가격 빠지니까 또 팔고. 지금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을 것이다. 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헤지펀드 청산이라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부는 그렇게 하면서 시장이 크게 움직이는 거 안에서는 또 주식형 펀드들조차도 채권을 담보를 해놓고 거래를 하는 데들도 있는데 그 채권들조차 주식도 너무 많이 빠지고 많이 움직이니까 거기서 손실이 나서 그 채권도 판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금리 같은 경우 계속 이렇게 3.886을 저점을 찍고 4.5 이상까지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게 기울기가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리고 10년짜리, 30년짜리를 막 이렇게 50bp씩 움직이는 건 제 기억에 별로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장기채가 움직인다는 거를.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지금 보고 있고 좀 불안해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도 여기서 그렇죠. 그리고 나온 베센트가 거고. 들어갔잖아요. 네. 들어가서 갑자기 원래는 이제 상무장관이 했던 건데 갑자기 관세인데 베센트가
세력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계획된 거라고 베센트 장관이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좀 이따 나와서 내가 채권 때문에 금리 나는 이제 관세 유예한 거야라고 얘기를 또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베센트 장관도 또 바보가 됐잖아요. 이미 계획된 거라 그랬는데 계획된 게 아니었다고 자기가 입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제 뒤에서 나오는 게 이제 미국 국채 매도설이 나오는 거죠. 네. 중국이 네.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 이거 트리거해서. 근데 이것도 진짜다 아니다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이미 공시된 걸로는 한 7,600억 불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중국이. 1등으로는 1조 990억 불을 일본이 가지고 있고 2등으로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건 이제 중국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정부들이 카운트되는 걸 가지고 있는 거고 펀드에 투자를 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엔화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엔캐리 트레이딩한 네. 자산들은 또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제 유럽에 있는 이제 그 유로클리어나 이런 데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보관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채권을 내가 직접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나라 예탁원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유로클리어 뭐 이런 데거든요. 스트림하우스 뭐 이런 데들. 근데 그런 데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이건 유럽계가 한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럽인데 네. 배후가 중국이래. 그죠? 이런 것도 그런 있잖아요. 거죠. 네. 그 돈을 어. 또 중국 돈이래, 이런 일본 스토리. 돈이래, 이런 게 그렇군요. 섞인 거죠. 네. 거의 보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탁원이 파는 거니까. 그리고 ETF가 팔면 블랙락이 파는 거잖아요. 근데 블랙락은 또 뭐 보니멜론 뭐 이런 이제 그 주식을 모아놓은 이제 보관하고 있는 은행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은행이야? 그러면 대주주가 은행은 아니죠. 블랙락 운용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섞였다. 그래서 누가 팔았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모르겠으면은 이게 모르는 걸 계속 찾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일단 뭐 누군가 팔고 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쵸? 그게 누가- 제일 중요한 거죠. 어. 누가 파는 게를 찾기보다 실제 팔았고 시장은 밀렸고. 근데 그게 왜 밀렸어? 라고 했을 때 아, 이거는 파생 상품들 레버리지 된 것 때문에 밀린 거야 라고 하면은 크게 문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물량들 다 털리고 나면 네네.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다시 제자리로 가면 되잖아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채권을 매수할 오히려 타이밍인 거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 이런 게 좀 신뢰가 간다면 이런 네. 논리가 네, 네. 그쪽으로 믿음이 간다면 네, 믿음이 이거는 간다면. 물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되돌림이 나올 거니까. 그죠. 아. 그러면 사도 된다는데 네. 만약에 이게 이런 수급 요인이 아니라 진짜로 미국이 이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거고 인플레가 있을 거고 관세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될 거다라고 하면은 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갈 거니까. 그 두 가지 중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아까 두 번째 나왔던 미국이 망할 거야. 예. 미국 달러의 가치가 신뢰가 회복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로 뭐 이런 썰에서 도는 것처럼 8%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네. 무슨 미국 부채가 8%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공공 부채가 지금 36조 달러인데 그거 곱하기 8% 하면 지금 한 3% 4%대 레벨에서 4,700억 불을 이자로 내고 있는데 이게 더블이잖아요. 그럼 이제 네, 이제 조달러로 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조달러 이자만 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채보다 많아요. 중국 국채가 7천억 불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이것저것. 그럼 8% 가면 미국이 망하는 건데 거의 주정부 파산인 건데 그러면 진짜로 이제 음모론처럼 될 수 있죠. 근데 과연 미국이 그렇게 둘까요?라고 물음표를 던져보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못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1등인데 국방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 보유한 곳을 보면은 연준이 한 13%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정부 기관들, 뭐 사회보장기금들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가 7%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국내 투자가들, 그러니까 은행들. 이 한 55% 그리고 해외가 25%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해외 25% 안에 이제 뭐 일본이 얼마 가졌고 중국이 얼마 가졌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근데 중국이 7,600억 불인데 이렇게 된 전체 금액 사이즈에서 보면 뭐 퍼센트가 그렇게 너무 큰 상황은 아닌 거예요. 한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그럼 중국이 만약에 던져서 미국을 공격한다라고 하면 누가 사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지난주에 JP모건 다이몬드 회장은 나와서 SLR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면서 풀어라. 미국 국채는 그 SR 안에서 빼줘라. 이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레포트도 썼더라고요. 또 연구원 같은 데서 써서 그걸 풀어주면은 국채 유동성이 좋아져서 국채의 변동성이 떨어지고 이제 시장 조성도 더 잘 되고 그래서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레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SLR 같은 경우를 이제 완화해 주면 실제로 제가 그냥 레포트 찾은 거로는 한 1.96조 달러 정도를 살 여지가 생긴대요. 미국 은행들이. 그러면 1.96조면 중국 거 다 사고도 남아요. 예. 2조 달러. 2조 달러니까. 가량이니까. 예, 2조 달러 가까이 되니까.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딱 보면은 중국이 그렇게 매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고 있는 거죠. 미국에선. 초기 SLR 풀어주고 니네들 다 사. 페드가 다 이제 JP 모건 뭐 골드만 쫙 다 불러놓고 너네 이거 쫙 다 사. 그러면은 살 거 아니에요. 예. 하다못해 뭐 이제 100년짜리 금리, 무금리, 제로금리짜리 채권도 강제로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미란 이거. 보고서 참. 네, 그런 거에 비교하면 그러면은 과연 이제 그 이런 중국이 매도를 하건 일본이 매도를 하건 이런 부분들이 임팩트가 얼마나 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라는 거를 가지고서 논리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어떤 거래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겠죠. 시장의 설이 뭐 베이시스 트레이드다 아니면 중국이 전략으로 의도로 던졌다 뭐 여러 가지 설이잖아요. 사실 네. 설이긴 하지만 협상 중에 우리가 무역 전쟁이라는 표현까지 전쟁이죠, 쓰고 있는 지금은. 와중에 싸울 때 상대의 약점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게 진짜 중요한데 그렇죠. 결국에는 미국 약점은 이거구나. 네. 너무나 여실히 세게 드러난 거 아닐까요? 드러나 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생각해도 이걸 너무 똑똑하게 그림을 그려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채권 사고 선물을 매도했잖아요. 그럼 이 채권이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다 나와요. 찾으면. 그러면 이 채권이 한정돼 있는 물량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부러 가진 물량을 던져서 팔고 빌려서 팔고 채권도 공매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팔고 해서 빼면 그러면 자기가 손에 피를 안 묻히고 헤지펀드들 레버리지 된 게 청산되면서 거꾸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중국이 해서 진짜 이걸 중국이 했다면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중국이 준비를 너무 잘한 거죠. 조그만 돈으로 크게 임팩트를 줘서 미국을 건드릴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쭉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위안화 평가절하, 기업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새롭게 나온 게 지금 베이시스 트레이드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거의 근원은 미국 금리를 올리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이미 이제 노출이 됐죠, 이미. 이걸 얘네들이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미국은 준비를 하겠죠. 그러니까 준비를 또. 타이먼 얘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SLR도 네. 사면 돼. 괜찮아. 팔면 내가 다 사주면 돼. 이렇게 이제 안심이 된 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만약에 전쟁을 더하면 우리가 다 이제 지금 시나리오 써보고 있는 거니까 있는 거죠.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했을 네. 때 그래도 나왔지만 아직 확정이 안 된 건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근처에서 이제 일단 군사훈련하고 그다음에 진짜로 뭐 어디다 미사일 하나 쏘거나 이제 뭐 이러면 이제 또 미국 항공모함 가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물음표를 해가지고 뉴스를 찾다 보니까 2주 전에 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면은 유사시에 일본이 개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키나와 주민들 규슈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했어요. 이런 뉴스가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연합뉴스에서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다뤘었는지 안 다뤘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저도 이런 뉴스가 있었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 하나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미국이 얘기해 줬지 않았을까요? 미국이 우리 그런 거 할지 모르니까 니네 주민들 대피시키는 훈련을 좀 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나라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같은 경우 이제 평택으로 옮겼지만 실제로 유사시에 뭐 어떻게 되면은 뭐 노래를 틀어주면 평택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미국 국적자들은 비행기 타고 간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시나리오들이 다 있고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리얼로. 예, 미국 패스포트 가진 사람들은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예,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겠구나. 진짜 블랙스완으로 가려면. 그럼 이거는 근데 확률이 높을까? 확률이 낮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고민해 보면서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렇군요. 흥미롭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좀 중심에 있는 이 채권, 국채, 네. 미국의 국채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지고 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로 좀
써봤는데 일단 가장 눈 앞에 있는 미국 시장 이번 주의 변동성은 어떤 거에 따라 좀 좌우가 될까? 이 부분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일단 주말 사이에 반도체와 네. 뭐 전자제품 요 관련된 관세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 또 약간 모호해서 그렇죠. 명확하지가 않죠.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게 이제 14일에 나온다 했으니까 요걸 가지고 또 움직일 건데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도 궁금한데요. 저는 일단 네. 관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25, 145 그걸로 이제 확정했기 미중은? 때문에 일단 맥시멈 된 로스 부분들은 체크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계산은 다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지금도 저점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도 체크해 보시면은 저점이 얼마야? 그러면 아주 밑에 가 있어요. 지금 제가 정확히 숫자 기억이 안 네. 나는데 그 바닥에서 거의 한 5% 정도는 이미 올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5%가 빠져도 돼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저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짜 뉴스 나와서 올라갔던 고점, 그 다음에 추가로 윗부분이랑 왔다 갔다 한 밴드를 그려본 밴드가 한 1000, 그러니까 S&P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5,000 이하 정도 갔다가 한 지금 있는 5,300에서 5,500 정도 사이에서 밴드 500, 그러면 10%예요. 그러니까 10% 내에서 그냥 밴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미국이 지금 당장 침체로 완전히 돌아가서 완전 베어마켓으로 완전히 쭉 빠질 거다라고 보지는 않아서 그냥 박스권일 것 같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하락하는 박스권이니까 올라가면 좀 매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반도체나 이런 뉴스를 가지고서 반등을 해서 올라온다면 이게 다시 V자 랠리로 간다라고 생각하고서 막 주식을 매수를 막 더 하거나 레버리지를 하기보다는 약간 포지션을 줄여서 현금을 해놨다가 또 빠지면 좀 더 사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계속 벌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손실난 걸 메꿔야 되는 올해는 그런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진짜 14,000에서 14,700에서 16,700까지 와 있긴 하니까 네. 그렇죠. 90일 뭐 유예 이런 소식 나오고 어느새 바닥에서는 좀 반등을 하고 네, 있는데 화요일 그 나오기 전날 바닥에서는 생각보다 엄청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기대 인플레나 소비 심리는 진짜 상당히 안 나쁘잖아요. 좋더라고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네. 예전처럼 V자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좀 팔아서 그리고 이미 물렸잖아요. 이미 주식 다 네. 있잖아요. 있으니까 네. 여기서 로스 난 부분은 있지만 현금 비중 잘 유지했던 걸로 샀다 팔았다 잘해서 벌어서 손실 났던 걸 메꿨다가 반등할 때 다시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테이바소프트 강승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